뒤에 들리십니까? 아,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주변 머리가 없어서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나는 친일파다, 친일이 애국이다인데 여러분 재작년에 2019년도에 대한민국 최대 이슈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조국보다 사실은 조국만큼 제 생각엔 더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반일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2019년 내내 반일 선동질을 했어요. 정말 세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일자별로 날짜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 걔들이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우리 적입니까? 근데 걔들은 문재인 정권은 일본을 우리 적으로 몰아갔잖아요. 결국 지소미아 파기, 11월 달에 지소미아 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랬죠. 예, 걔들이 그 양정 처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선거에 유리하다. 저쪽 문재인 정권의 브레인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라는 놈인데 김어준이가 얼마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 내년도 대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대선 앞두고 한 번 더 이 반일 감정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일 선동질을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반일 선동질. 뭐가 생각나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애국자들마저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얘들이 아주 교묘하게 반일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한 거죠. 예, 반일 애국자의 표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유해를 그야말로 거창하게 봉환을 하면서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 반일 감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얘들이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죽창은 조국이가 작년에 써먹었던 거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원전 우리말로 오염수, 일본말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거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예,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속에 자꾸 쌓이는 거죠. 무의식 속에. 일본 놈들, 일본 자면 꼭 놈자를 붙여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도쿄 올림픽 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반일 선동질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한국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또 좌파들이 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거 때마다 활용을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이 반일 감정은 그야말로 뿌리가 깊은데 저는 이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조건 반사적 반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조건 반사라 하면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일본이 우리한테 해방 이후에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요?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철강산업, 조선산업, 반도체 이것뿐이에요. 일본 없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해방 후만 따져도. 그런데 이 반일 감정을 이렇게 국민들 잠재의식 속에 그야말로 깊이 넓게 자리를 잡도록 만든 이유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사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과제가 뭐였을까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이게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본을 우리를 식민지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2등 국민으로 관리를 했죠. 그 차이는 사실 큰 겁니다. 그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적 과제는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은 국사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거짓말로 찬란하게 꾸미는 짓을 했어요. 국뽕. 국민들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던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 걸 과다하게 부풀려가지고 우리 과거를 미화했죠. 동시에 일제시대를 전혀 근거 없이 일제시대를 악마화했어요. 대표적인 게 식량을 수탈해 갔다. 식량 수탈설은 거짓말이죠. 물론 그 1943년 그 전쟁이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일본이 그야말로 물자가 동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당시 일본 땅이었던 조선에서도 각종 공출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탈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토지를 걔들이 수탈을 해갔나요? 이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징용, 징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조선어를 말살했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개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조선어를 말살했어요, 일제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이 제목 아세요? 감격시대라는 노래인데 몇 년에 발표된 노래 같습니까? 1939년이에요. 대지의 항구 거들리 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맺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대지의 항구는 41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달실은 마차다 해실은 마차다 독지만리 41년입니다. 꽃마차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노래하자 발표될 때는 노래하자 하루빈 하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노래하자 꽃서울 이렇게 바뀌었죠. 춤추는 하루빈 꽃마차 이거 42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노래들이 다 조선어로 발표된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조선 총독부가 나서서 조선어 문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 전까지 대한제국 이거 안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소학교를 세워가지고 조선어 교육을 시켰어요. 조선 총독부가 열심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또 일제 때 창씨 개명을 강제했나요, 일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성씨를 쓰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이 연도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던 해에 태어나셨고 백선엽 장군님은 그로부터 2년 후에 1919년에 태어나셨어요.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은 1920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일 합방이 있고 나서 일본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 국민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박정희나 백선엽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되고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 경찰관이 된 사람도 있고 문용영처럼 조선 총독부의 관리가 된 사람도 있고. 해방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28이에요, 겨우. 백선엽 장군은
몇 살이었어요? 26. 문효영이는 25이에요, 여러분들. 25 내외의 청년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 당시 조선 사람들의 99.9%는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적응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용삼 전 조선일보 편집장 아시죠? 그분 유튜브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열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김용삼 선배 주장 중에 제가 상당히 아주 기분 나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박정희나 백선엽 이 두 분은 그때는 독립군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분을 변호를 하는데, 아니 그럼 그때 물론 독립군은 없었어요. 독립군은 1921년에 아까 소위 자유시 참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련 공산당이 이제 일본을 두려워해서 독립군을 다 없애버려요. 그때 거기에 방조한 놈이 누구죠? 자유시 참변에 방조해서 독립군을 몰살시키는데 기여한 사람 홍범도죠. 예. 어쨌든 1921년에 일찍이 21년 이후에는 만주에 독립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빨갱이들만 있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박정희 백선엽이 독립군과 싸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 군색하다. 군색한 논리다. 그 두 분을 끌어안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 친일파 문제를.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게 만약에 3년 6개월이었다 일제가. 그러면은 친일파를 수출하는 게 말이 돼요. 프랑스처럼. 근데 36년이란 말이에요. 36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99.9%가 일본 국민으로 잘 살았는데 적응해서. 물론 이등 국민으로서 서름은 뭐 가슴 한편에 끌어안고들 살았겠죠. 그 사람들을 친일파다라고 몰아붙이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우파 정권을 모조리 친일 잔당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저 좌파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일 선동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이리저리 끌고 다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왜곡된 일제 시대를 가지고 저 좌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좌파들이 계속해서 일제 시대를 울고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고전적인 수법이죠. 이 공산당이 두 개의 기둥으로 뭐 여러 개의 공산당을 떠받치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만 두 개의 기둥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조직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이고 또 하나는 선전선동이죠. 우리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전선동부가 이 공산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두 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노동당 조직부 부부장으로 갔다가 또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갔다가 선전선동에서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 뭘까요? 영화죠, 영화. 그래서 죽은 김정일이가 영화광이었던 거예요. 김정일이가 영화에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체제를 유지하고 나가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쓸모있는 수단이 영화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걔가 선전선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얘기를 좀 말씀을 저보다 선배님들이시라 다 아시는 거지만
공산당은 독재를 하겠다고 내놓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지.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독재를 하겠다고 시작하는 놈들이에요, 대놓고. 그래서 일단 정권을 잡으면, 더군다나 강력한 독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부패하죠. 중국의 태자당이라고 있는데 중국 혁명 1세대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인 우리라는 놈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의 정치 세력이 지금 태자당이죠. 이게 공산당이에요. 근데 말로는 사회주의를 내걸고 실제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아주 부패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면은 매우 오해한 거죠. 사회주의를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경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말로만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고 사회주의를 명분으로 내걸어서 공산주의자들만 잘 사는 부패한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당을 조폭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조폭들이에요. 아무 놈 재산이나 지가 권력이 있으면은 재산을 줬다가 뺏을 수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죠. 알리바바의 마윈마저도 꼼짝없이 재산을 뺏기잖아요. 이게 중국은 물론이고 공산주의 체제죠. 중국 최고의 부자들은 시진핑을 비롯한 그 상무위원들이고, 그 다음 부자들이 이제 시진핑 밑에 정치국원들, 뭐 중앙위원들, 공산당원들이 대략 한 1억 명가량 되는데, 걔들만 부자고 나머지는 노예 생활을 하는 체제가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거, 어느 나라나 라이벌 세력의 등장이에요. 라이벌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룹은 이 아주 싹일 때부터 다 발발하죠.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파룬궁, 심지어는 있잖아요, 다단계 이 판매 조직도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이 유튜브 보면 잘 나옵니다만은 아이돌 있잖아요. 중국 아이돌 팬클럽 단속하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이 도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산당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모든 조직은 단속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뻔한 얘기인데, 공산당은 독재 그리고 부패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가지고 구제불능의 시스템이다. 이 공산당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집단이다. 이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다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법률은 있지만 법률 위에 뭐가 있어요?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 중국에서 법률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 당에서 시키면 다 하는 거죠. 재산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고, 갑자기 뭐 사람의 행방불명 됐다가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공산당이랑 그 평화적 공존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 좌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당과의 평화 공존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산당에게 최대 위협은 내부에서는 이제 도전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성장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최대의 위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라는 거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 자유진영과 공산국가의 이 교섭사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의 선의를 믿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우호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우호 의지를 믿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근데 공산당은 어때요? 굉장히 치밀하죠. 저걸 어떻게 방심시켜서 쓰러뜨릴 것인가. 이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 공산국가 입장에서는 옆에 자유민주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에요. 체제에 대한 위협. 미사일보다 훨씬 센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평화 공존 상태가 유지되는 건 쟤네들이 그 공산국가가 때를 기다리는 거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통일이란 단어는 있잖아요. 이게 좌파들이 만든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화통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북한이 평화통일 불가능하죠. 평화통일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북한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연방제로 해서 평화통일을 하는 그 방법 말고는 평화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란 체제 자체가 우리와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모름지기 이런 애들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뭔 그 공동 성명을 내고 뭐 그러면은 상대방의 선의를 믿는데 상대방은 전혀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 지들의 생각을 정리한 게 초한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얘들이 만들어낸 그 단어입니다. 이게 한계가 없는 전쟁.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겠습니다만은 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단어, 한계를 초월한 전쟁을 중국 공산당이 펼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을 종횡무진 드나드는 그야말로 그 다음에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싸울 때가 있고 안 싸울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그게 공산당원이든 아니든 자나깨나 어디에서나 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정말 편집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초한전이라는 단어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너저분한 이 초한전의 수법이 부지기수인데, 예를 들면 뭐 전형적인 미개부터 시작해서 뇌물을 먹이는 거, 그 다음에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제3국을 통해서 이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 사회의 저변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이게 다 이 초한전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흑인 인권 운동을 빙자해서 미국 전역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후원하는 것도 초한전의 일환이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직접 인수하거나 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소위 메인스트림 미디어, CNN이랄지 뉴욕타임스랄지 워싱턴 포스트랄지 또 NBC랄지 이런 기업들이 개별 기업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큰 미디어 그룹의 자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미디어 그룹들이 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미중 대결이 굉장히 이게 첨예화되면서 논조가 슬슬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 눈치를 다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초한전의 일환인 거죠. 시진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전에 일본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1867년이고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려 2000년이 뭡니까? 한 5000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던 건 중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중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노일전쟁에서 또 이겼어요, 일본이. 러시아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나라인데 러시아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한일 합방 했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에서 일본이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습니다. 1차 대전은 승전국으로서 1차 대전이 끝나고 저 칭다오, 그 원래 이제 그 독일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걸 자기네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세계에서 최초로 항공모함을 띄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만주사변 31년, 중일전쟁 37년. 이 세월이 몇 년이냐면은 한 70년가량 돼요. 70년이면은 이 걸친 세대까지 하면은 한 3세대에 걸쳐서 일본이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70년 동안 일본이 우길승천한 거예요, 말 그대로. 7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도 이긴 역사고 아버지 때도 이긴 역사였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무지하게 잘 나가. 세계는 무슨 생각에 빠지겠습니까? 70년 동안 승승장구를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다른 뭐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얘네들이 진주만을 공격할 당시에 일본 국민들의 그 정서가, 그 정서의 배경에는 이 70년 동안의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 전체가 국뽕에 빠져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국은 있잖아요. 1921년에 중공당을 만들어서 중국 대륙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6.25에서 세계 최강의 대국 미국이랑 비등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가 소련은 무너졌지만 자기네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때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가 중국 덕분에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세계 각국이 중국이란 나라랑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길을 쓰게끔 이런 조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중국 애들이 무슨 생각에 빠져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러니까 이 남진하에, 남중국해에 산호초에다가 세멘트 들이붓고 그걸 섬으로 만들어서 남중국해가 다 우리 땅이다. 여기 지나가려면 나한테 신고해라. 이따위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진핑 개인의 삽질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100년 동안의 중국 공산당의 승리의 역사가 중국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켰어요. 국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아까 그 초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한전의 결론은 그겁니다. 미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쟁으로 벌어질지 전쟁으로 이어질지 이와 같은 망상이 중국몽이랄지 뭐 대구 굴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망상의 표현이죠. 개꿈이죠, 개꿈. 전쟁이 없으려면은 이제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미국이랑 합의를 통해서 대폭 후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북아시아 정세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끝으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실본의 그 총무님이 그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자학원은 우선 문재인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죠. 대표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걔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우마오당이 중국 본토에 3천만 명, 국내에 있는 조선족이 100만 명, 중국인 학생들이 7만 명이에요.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인터넷 여론을 장악을 했다, 선동질을 했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소위 촛불을 들었죠. 중국 유학생들이 7만 명인데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상암동 월드컵 구장 그 객석을 꽉 채우면은 7만 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중국 애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과 그 이 주사파 586 주사파들 사이에 저는 경제적인 커넥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문재인 정권 586 주사파들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 있겠죠. 그 김무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송영길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영주권자들이 있는데 영주권자들한테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한 10만 명만 있으면은 국힘당은 좌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더불어민주당 뭐 얼마 있으면 장악할 수 있을까요? 한 30만 명? 그래서 김무성 얘기랑 송영길이 얘기를 합치면 영주권자들을 한 50만 명만 만들어내면 두 개 당을 다 접속할 수가 있죠. 중국 애들이. 그 다음에 김경진이라는 자는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면은 국적을 주자 라는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들립니까? 매우 현실적이죠. 중국 애들이 방향은 정말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일은 정말 치밀하게 멀리 보고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애들은 특징이 인해 전술이잖아요. 그 많은 인구를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서 한 30년 앞을 내다보고 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30년 후에는 진짜 여기 중국 땅이 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각 분야에 중국 애들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것인가? 당장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투표 잘 해야죠. 그 어떤 분들은 그 어차피 부정선거 할 거기 때문에 투표가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대로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인 그런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도 잘 하고 동시에 뭐 부정선거 투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투표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조직을 만들고, 또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이 독서 클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걸 절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교인들이시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공산당에 대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두 가지, 하나는 공부하고 두 번째는 조직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총무가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공자학원 추방운동,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의 부울경 대표님이신 강 목사님, 지난번에 인사하셨나요? 예. 제가 강 목사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